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이왕과 근초고왕의 한성백제 전성기를 이뤘다 하는 말씀과 이는 대륙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륙백제의 일부인 요소는 백제의 또 다른 기둥이었습니다. 통전 백제전에도 백제라는 국호는 원래 백가제해에서 나왔다고 하죠. 백가제해란 100가지 가문, 즉 모든 백성이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에 국가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백제가 바다를 발판으로 삼은 국가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제가 이 군을 설치했다는 요소는 지금 요양지방이고 진평은 북평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북경입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떻게 이 먼 바다를 통해서 요소 진평을 통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백제는 초기에 황해 연안을 통해서 요소 진평으로 왕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은 인천을 지나서 연평도, 백령도, 안천초도, 신미도, 가도, 대녹도, 석성도, 장산군도, 봉치도, 보시도 같은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통하는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 즉 중국어로 뽀하이라는 곳은 발해해협, 발해해협의 서쪽을 말합니다. 황해는 한반도와 대륙에서 쏟아붓는 모든 강물이 만든 바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옆에 위성사진에서 이 뽀하이라고 쓴 발해는 우선 물 색깔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서쪽 고비 사막에서부터 이어지는 황하와 모든 지류의 탕류를 발해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또 요동 요소를 가르는 요하도 무시하지 못하게 많은 누런 물들을 흙탕물을 쏟아냅니다. 혼선 달극과 과이신 사막에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끝없는 그 누런 사막의 물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막의 누런 물이 발해에서 만나 황해로 이어지면서 그 이름조차도 누런 바다라는 황해가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강물이 대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중국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요동 요소지방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강물이 황해로 모여져서 한국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문화권이자 은원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황해도 끝에서 산동반도까지 이어지는 해저 산맥입니다. 그리고 해저 산맥에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잇는 해저 산맥입니다. 지금은 이 해저 산맥 밑에 터널까지 뚫었다고 하죠. 발해의 평균 수심이 18m입니다. 매우 낮은 곳이죠. 그러니 그 연안은 더욱 낮아서 해면, 갯벌, 삼각주 등의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연안은 더욱 낮아서 옆에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낮은 그 바다가 연안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평균 수심이 18m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동해안의 평균 수심은 1684m입니다. 태평양은 4280m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평균 18m의 발해만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소지방의 육지도 바다와 별 구별이 안 설 정도로 갯벌과 진흙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낮아서 해수면이 변화하던 그 상고시대에는 바다였던 곳이 많으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 퇴적되기도 하고 또 간척도 해서 습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습지는 아주 많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러 갔다가 퇴각하는 길에 이 시궁창에 빠져서 오랫동안 갇혔다는 이야기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길을 이용해서 백제는 요소 진평을 개척했으나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에 떡 버티고 있어서 백제는 고구려의 연안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백기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산동반도까지 이어지는 직회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회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다 밑으로 이어지는 해저 산맥 때문에 언제나 아주 들끓듯이 물이 소용돌이치는 아주 험난한 물길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산동반도의 적산 동주를 통해서 요소 진평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물길의 개척은 5세기 말 동성왕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황해상에서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백제인들의 활동은 후일 신라 말기의 장보고와 또 고려 왕건의 나씨 부인 집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백제의 또 다른 물길은 흑산도에서 중국의 영파로 잇는 바다물길입니다. 원래 영파는 춘추 전국시대 원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백제인의 후예가 건국한 일본과 무역을 하던 관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2세기 이후 영파는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곳이어서 남송의 수도 항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그때 지은 고려 사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사람은 고려 수도 개경에 와서 당시의 모습을 그려서 황제에게 바쳤는데 바로 이때 영파에서 배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영파와 흑산도를 잇는 바닷길은 조류가 한반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뗏목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파의 물길은 이미 대륙백제 때부터 큰 힘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강 연안까지 세력을 키웠던 대륙백제는 본국과의 모든 연락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영파는 동진의 수도였었던 건광의 부근이기 때문에 마라난타 스님이 출발한 곳이 바로 이 영파였습니다. 원래 대륙백제는 요소에서 시작해서 만리장성을 넘어 진평으로 옮겨졌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문정창 선생의 이론, 즉 온조왕이 요소에서 백제를 일으켜 13년간 지나다가 한성백제로 옮겨왔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보 선생은 백제가 산동 땅에 먼저 진출해서 요소로 세력을 확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요소 경략의 시점을 책계왕과 분소왕 때로 이끌어 올렸는데 이 이론은 바로 전투와 더불어서 무역관계를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해상왕국이라는 백제의 이미지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인보 선생에 따르면 기루왕이 121년에 고구려와 연합해서 한나라의 현도군을 공격하지만 부여가 한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오히려 패퇴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야기를 고구려로 옮겨 관구검이 고구려에 대항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관구검은 242년 고구려의 동천왕이 위나라 서안평을 선제 공격하면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이때 관구검의 병사는 약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동천왕은 보병 2만 명으로 맞붙게 되었는데 첫 전투에서 동천왕은 관구검의 군사 3,000명을 사살하면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후 양맥국에서도 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이번에도 관구검은 다시 3,000명을 잃습니다. 이렇게 연전연승한 동천왕은 조금 교만해져서 기병을 직접 지휘해서 관구검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나 동천왕은 결사항전하는 위나라 군대에 막혀서 결국 고구려군 2만 명 중 18,000명을 잃고 괴멸했습니다.
왕은 겨우 100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압록원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서나 삼국지 등에는 이러한 고구려의 역사와 아주 다르게 관구검의 공로를 미화하고 각색해서 관구검이 처음부터 계속 승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구검은 현도태수 왕기에게 동천왕을 추격하라 하고 그 자신은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환도성까지 진격 함락하고 성에 불을 질러 견디지 못하는 성이다 라는 뜻을 가진 불례성이라 불렀으며 그 승리를 기념해서 관구검 기공비를 세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관구검의 승리 내용부터 고구려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했다고 했죠. 거기다가 1906년 길림성 주반현에서 발견되었다고는 관구검의 기공비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A4 용지 한 장 정도이니 이것을 어떻게 관구검의 공적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고구려 역사를 비하시키기 위한 가짜 비석이라는 것이 오늘날 사학계의 시각입니다. 어쨌든 이 틈을 타서 백제의 고유왕은 좌장 진충을 보내 낭랑을 습격해서 승리를 거뒀죠. 백제는 고구려와 부여의 후예로서 요서 진청에 진출해서 영토를 회복한 다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다물이란 말은 다시 물은다 라는 뜻을 가진, 다시 되찾는다 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런 기상을 가진 백제가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세운 낭랑군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 기회에 대륙으로 진출하라는 고유왕의 꿈과 영토 확장하려는 정열이 맞붙어서 요서 백제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송서, 양서, 남사, 통전 등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대륙 백제의 역사를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중국 땅을 차지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사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은 없애고 타율적이고 종속적인 역사만을 강조했었던 그 식민사관이 성공을 해서 그 결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제단 총평을 네이버 백과에서는 평양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죽이고 백제 전성기를 또한 맞이하게 되는데, 백제가 이 시기에 중국의 대륙에 요서와 산동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진출하는 거점을 마련했다 하면서 백제 중심의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흐르고 있는데, 후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반신반의하면서 희미하게 우리 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당당하게 우리 역사는 동아시아를 이끄는 힘이었고 백제는 황해와 발해의 주인공이었었다 하는 사실을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